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하다가 올라갈 때는 몇 달 사이에 그냥 다 올라가는 게 바이오 주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빅바이오텍이 최소 4, 5개가 나온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50조 원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매년 한 배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2025년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열심인 회사들 한번 관심 가질만 하다. 금리의 그런 현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입니다. 저도 제가 그렸던 표를 없애버리고 이 표로 대체를 했습니다. 벌건 부분은 이제 양의 상관관계, 시퍼런 거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금리하고 바이오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옅은 거는 안 보인다고 자꾸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색깔이 진한 것들만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나. 밑으로 가면 퍼런 게 자꾸 진해지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금리와 바이오 주식의 역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변해왔다. 그게 과거에도 그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도 바이오는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바이오는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르거나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바이오와 뭐 금리가 역의 상관관계가 계속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부담이 생기면서 금리하고 바이오하고 역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으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 실질금리가 떨어지면서 바이오하고 금리하고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어져요. 그 내려오는 순간까지는 바이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3% 기준금리가 지금 4.5지 않습니까? 3% 초중반까지 올 때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이오에 굉장히 유리해요. 오늘도 이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골디락스로 잘 나왔죠. 데이터가 고용 데이터가 미국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0.25 할 확률이 80% 이상으로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고용 데이터가 얌전하게 나왔고 실업률도 예상하는 만큼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리가 살짝 더 떨어지죠. 그러면 불리하냐? 불리한 게 아니라 바이오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경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벌써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금리는 2차례밖에 인하 안 할 것이다. 그럼 12월 달에 한 번 하고 내년도 거의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딱 한 번밖에 안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더 안 좋게 봐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죠. 트럼프 당선과 함께 굉장히 그 주가는 저렇게 이제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바이오 시장은 저렇게 그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니까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내리꽂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케네디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한 번 더 맞았죠. 그래서 2번 맞았습니다. 급락을 한 5%대를 2번 맞으면서 거의 단기적으로 12% 하락하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많이 했죠. 트럼프 2기 정부, 물론 이제 미국 중심의 정책,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퇴색이 됐다라는 거고요. 내년도, 당초에는 내년도 말에 3.2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까 3.75 정도로 위로 한 0.5% 정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사람들은 추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세컨티어 그야말로 돈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세컨티어 회사들도 돈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환경이니
세컨티어 종목들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심주 위주로만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이고요. 이 케네디가 되면서 두 가지죠. 그 반 백신 정책, 그 다음에 FDA 장관이 되면 손을 보겠다, 개혁을 하겠다, 다들 썩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사와의 커넥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도 줄일 거고 인력도 좀 감축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중요한 그 신약 승인을 내주는 그런 분야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쳐내서 신약 승인 속도를 늦출 거냐? 그러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는 못할 거다. 그거는 트럼프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하고 트럼프하고 소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니 트럼프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 비백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출신이 헤지펀드이면서 제약 바이오 투자를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로이반트라는 이뮤노반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회사 이제 반트 시리즈 회사를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M&A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정부 효율부 내정자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정자고요. 따라서 내년에는 M&A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요 점. 그 다음에 리나 칸입니다. 지금 FTC에서 반독점 대형 빅파마들의 M&A를 그동안 반대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적극적으로 막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마 FTC 거래위원장도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정책이 M&A 그냥 활성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까 비백이라든가 이 양반이 또 바뀌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M&A 쪽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막아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2026년도에 10개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가겠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론은 아마 그 개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지켜보지 않겠느냐? 그 정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PBM은 좀 건드릴 것 같다. 요거는 일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일기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PBM에 대한 개혁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라 2기 행정부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PBM들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바이오 시밀러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더 좋게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BM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더 보험회사한테 추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제퍼리라는 그 회사가 그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바이오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 다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중에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볼 수 있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항목 제가 한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이오 헬스케어, MSCI 바이오 헬스케어 인덱스가 올라갈 것 같냐라고 하니까 2024년 그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최근 이제 얼마 전에 그랬더니 2025년도에는 더 좋아질 거야.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좋게 보는 쪽이 아니었죠. 54%니까 뭐 좋아질 거야 아니야 이게 반반으로 갈렸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좋아질 거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씩이라도 인하되는 거죠. 트럼프 시대에 금리가 올라가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더 속도가 이제 빨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섹터가 좋을까라는 겁니다. 중소형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약회사가 좋다는 것은
바로 M&A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파마보다는 내년에는 M&A구나, 그리고 바이오텍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그 승리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보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급락을 했지만 올라올 때 탄력성이 바이오텍이 굉장히 큽니다. 빅파마가 올라오는 속도는 아주 더뎌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ETF 중에 XBI에 대한 그런 강조, 이런 거는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XBI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M&A가 증가할 것 같냐? 그러니까 보시면은 올해 뭐 특별히 내년을 더 좋게 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거는 M&A는 올라올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특허가 만료되면서 M&A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니즈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니즈를 반영을 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못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찌됐건 더 많이 할 거야, 많이 할 거야 라는 그런 설문조사의 답변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년에 혁신적인 분야가 바이오 중에서 어떤 분야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비만 치료제 쪽을 들었습니다. 이게 때늦은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에서 혁신이 일어날지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다. 근데 근손실 방지 이 부분은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 전에 이런 그 근손실 방지하기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력이 없었느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구들이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며칠 전에 있는 사렙타의 그 SMA 치료제 임상 3상 그 부분이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분야에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족이 다 실패를 하고 있는 게 이 근육을 높이는 그런 약물이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뒤에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보고 굉장히 큰 건이구나, 이게 덩어리가 아주 큰 건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에 대한 아까 이제 AI로 우리 신약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는 거의 그래 열심히 화이팅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AI 그 헬스케어 모니터링이라든가 예측 분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많고 투자도 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인 게 AI로 바이오마커 분석하거나 아니면 질병 뭐 예후를 진단하거나 그런 겁니다. 루닛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클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자, M&A 내년에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특허 만료되는 물질에 대한 그런 정리들을 해놓은 거고요. 2028년도에 키트루다, 옵티보는 이제 벌써 그 SC 제형이 나오죠. 그렇죠? 할로자임과 같이 협업해서 이제 키트루다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계속 만들든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에버그린 전략에 의해서 내 특허를 계속 보호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물질, 블록버스터가 될 만한 물질들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표는 빅파마 5개 회사의 대표적인 5개 회사의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R&D 비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실 때는 단순합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바로 요 옛날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이게 연구개발하는 회사인지 마케팅 하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마케팅 비용입니다. 전부 다 합치면 553억 달러를 마케팅에 사용하면서 202억 달러밖에는 연구개발에 사용하지 않았죠. 이 데이터를 보고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텔레비전에 광고를 때려서 별로 좋지도 않은 약을 좋다라고 광고를 해서 그야말로 환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회사들이다. 악의 축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책 제목 보면 뭐 엄청납니다. 막 책이 이 표지부터 시커매요. 그런 거를 보이다가 최근에 제가 이거 보면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이게 3배 차이 나다가 이제는 거의 2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연구개발 쪽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은 빅파마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술 수출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면서 그 떡을 사주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데이터나 이런 거를 볼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은 바로 현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쓰거나 인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치료제의 성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은 맞는 방향성으로 욕을 많이 먹으면서 일단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개발이 훨씬 더 약효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효가 없는 의약품들은 2, 3년 팔다가 도태됩니다.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를 못 보여주니 국내 회사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은 아예 취급도 받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M&A를 이 밑에 있는 이 벌건 게 다 M&A를 하는 그런 금액으로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기술도 사오고 M&A도 하고 물론 이제 한꺼번에 반영은 안 하겠죠. 이게 이제 여러 기간에 걸쳐 가지고 상각을 할 겁니다. 일부 올해 M&A 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잘라 가지고 저기다 다 비용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개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어떤 기업들이 그 메가 블록버스터 10조 원 이상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 하는 그 분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들이 많고 시간이 꽤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본다 그러면 암의 내성 문제, 이게 큰 문제죠. 이제 치료제, 요 두 번째를 보면 NO2 투약 유방암 환자의 24%가 12개월 내에 내성이 생긴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24%는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 24%의 환자들은. 그래서 치료제가 나왔다고 이게 이제 좋아할 게 아니라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구나라는 거죠. 암이 뭐 정복돼서 제약회사들이 뭘 먹고 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암과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되고 있다. 대신 계속해서 그런 환자들의 생명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팩트다. 그 다음에 미충족 수요가 큰 이 분야, 췌장암, 대장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키트루다를 능가하는 항암제. 키트루다가 PD-1 억제제죠. PD-1입니다. 그러니까 T세포에 PD-1이라는 그 단백질을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먼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에 PD-L1이 와서 이 T세포의 PD-1과 결합하는 순간 T세포는 꼼짝을 못하게 되니 결합하지 못하도록 일단 뭐 악수하지 못하도록 큰 글러브를 끼워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치료제인데 이 키트루다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의약품을 만들면 대박이 터질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그러겠죠. 근데 나오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게 PD-1과 VEGF라는 걸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억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지금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해 8월부터 시작해갖고 12월 달까지 이 모달리티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머크라든가 바이오엔텍.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거. 위에 다 세 개의 메가 블록버스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상당히 어렵고요. 좀 기대를 해봤던 이 바이오 에이지가 임상에서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운동할 때 나오는 아펠린이라는 물질인데 아펠린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침상에 누워 있게끔 하는 거죠. 꼼짝하지 않고. 그게 며칠 지나면은 다 근육이 빠질 거 아닙니까? 안 움직이고.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근육이 늘어났습니다. 이 허벅지, 광근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 쪽에 그 부작용이 심해서 일단 드롭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이 마이오스타틴도 기존에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빈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감보다는 가능성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기전들을 봐야지 이건 될 거야 이런 가능성들을 높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계속 실패해 왔던 거는 공략하는 방식 자체가 다 조금 더 같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거 보면 조금 더 기전이 복잡할 수 있다. 아까 버텍스를 말씀드렸지만 버텍스는 이게 굉장히 버텍스 같은 회사가 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접근을 안 해요. 버텍스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전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아펠린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이오스타틴, 액티빈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근육을 키우는 그런 수용체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육을 키우는 그런 물질들을 그냥 넣어주면은 우리 근육은 커질 거 아닐까?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제로 남아 있으면서 지금 화두는 근손실 방지가 최대 화두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뭐 치료제 그런 효능 이런 거는 젯바운드가 워낙 크게 올려놔가지고 더 이상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 근손실,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이런 기대감들도 큽니다. 그러나 근손실과 관련한 게 이 큰 화두예요. 그래서 환자가 과연 이 비만 치료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 그런 경우를 빼면은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큰 문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손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엄청 강하다. 그러나 이런 기전들은 과거에 모두 실패를 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대감은 낮추고 봐야 된다.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기대감은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이중항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거는 뭐 너무 높죠. 비만 치료제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쪽이.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제가 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이런 쪽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BBB 쪽, 그리고 인비보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카스케비라는 그 엑스비보 쪽 유전자 치료제는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처치 과정이 너무 길어요. 9개월 정도 되면서 환자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비보 형태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엑스비보 쪽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인비보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쪽은. 자, 이제 빅바이오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하려고 그러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10분에 걸쳐서 이 빅바이오텍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한 5분, 10분 이렇게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자, 빅바이오텍에 대한 희망을 우리나라도 가져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빅바이오텍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빅바이오텍이 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계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빅바이오텍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빅바이오텍은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50조 원 이상. 그 다음에 보유 신약은 적어도 두세 개 이상 블록버스터급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당연히 두세 개니까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되고요. 연간 순이익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
그리고 이제 수조 원의 캐시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넘어질까요? 이런 회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저 블록버스터입니다. 블록버스터. 세계적으로 팔리는 1조 원 이상짜리 치료제를 한 3개 정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여러 개가 나온다. 최소 4, 5개가 나온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 그렇게 되면 50조 원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매년 한 배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그 바이오 주식이 그렇게 디지털식으로 올라가는, 멋지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벌텍스의 이런 주가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은 좀처럼 없습니다. 꼭 늘렸다가 이야기도 했다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하다가 올라갈 때는 몇 달 사이에 그냥 다 올라가는 게 바이오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참을 때는 좀 꾹 참을 수도 있어야지 이 바이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다. 미국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다. 자, 블록버스터. 이 그림이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지 빅바이오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못 거치면 시작을 못 합니다. 그러면 블록버스터를 안 만들고는 방법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을 누군가가 계속 대준다 그러면 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블록버스터를 처음에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도둑질을 하든 아니면은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든 이 단계까지는 회사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유한양행이 바로 이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캐시가 들어와요. 이런 회사들이 무엇을 하냐? 그 다음 행태는 똑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달리티나 아니면은 그런 적응증 확장이라든가 물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 5년 후에는 블록버스터가 몇 개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회사를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빅바이오텍이다. 빅바이오텍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나라에도 파이프라인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후년 이렇게 가면서 아마 유한양행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갈 거고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다른 회사들이 조금 잘 안 돼도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글로벌리 벌어들이는 한 개 기업이 조 단위로 벌어들이는 돈들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중에 전부 다를 국내에서 물질을 산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반 정도는 국내에 있는 물질들을 사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다가 돈은 일정 부분, 많은 부분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도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이 국내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M&A나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물질을 사줄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 가서 물질을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그런 뭐 나중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빅바이오텍이 됐을 때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수조 원의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국내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올해 5천억짜리 정부한테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겨우 3천억, 투자한 건 몇백억 하고 그것도 백신 쪽이었습니다. 그러니 몇 조 원이 풀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자금이 천억 단위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금을 쓰는 그 비용들이 이제 천억 원을 넘어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천억, 2,500억에서 이제 3천억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그 단위가 조 단위로 가면, 아까 보셨잖아요. 그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그 연구개발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 정도,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R&D 비용으로 쓰는데요. 아마 이 비중을 더욱더 올려갈 겁니다. 자,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블록버스터라는 게 뭐냐? 10억 달러 이상. 이게 이제 뭐 숫자가 적은 거 아니냐. 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으면 몇 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10년 동안 487개가 나왔고 그 중에 40%가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하고 막 하기 힘들고 이런 거는 아니죠. 이제 승인 받았다 하면 40%는 블록버스터구나. 되셨죠? 그 다음에 50억 달러 이상 9%. 적지 않죠. 그쵸? 10분의 1은 이게 50억 달러 이상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3% 100개 중에 3개는 100억 달러 이상 10조 원, 14조 원이죠.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된다. 렉나자 시나리오별로 보면은 중간 단계 베이스 케이스를 보면은 한 20억 달러 이상으로 2029년대에 올라가는 걸로 애널리스트들 추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이아미 아미반타맙 SC 제형하고 내년에 그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느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매출액의 성장 각도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후보 물질들 진펜트라, 렉나자, 엑스코프리, 여기까지 이제 다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센 거죠. 자,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자, 벌텍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5년치 그래프 보면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서 2022년부터 상당히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오른쪽 보면 트리카프타라는 약물 한 개. 제가 이걸 보면서 빅바이오텍이 뭐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한 3개 정도 케이스 스타디 공부를 하시면 감이 오실 것 같고요. 트리카프타, 전부 다 저 트리카프타에서 매출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스캡이라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하나 개발을 했죠. 그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개 매출로 거의 뭐 14조 원 정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 이제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저 오른쪽 보시면은 신약 신청을 한 개 3건이 있고 임상 3상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2상 8개, 임상 1상 2개. 이 회사 빅바이오텍 시가총액을 보면 우리나라 원화로 한 사람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이 뭐 몇 개 없어요. 이게 뭐 작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 정도 되는 회사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묵직합니다. 남들은 도전을 못하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를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한번 물고 늘어지면은 뭐 죽을 때까지 거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신 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전에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은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병은 무슨 원인으로 이런 질병이 생긴다라는 게 아주 명확해야지만 뛰어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게 힘든 경험을 해봐야지만 뭐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회사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뒷장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된 건 바로 이 낭성섬유증 칼리데코를 만들고 칼리데코에서 유전자 변이 환자 군을 이렇게 계속 늘려간 겁니다. 그래서 칼리데코, 그 다음에 오캄비라든가 심데코라든가, 지금은 트리카프타, 지금 이제 승인이 들어가 있는 반자카프타까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BMS가 한번 임상 이상에서 도전을 해봤다가 임상 이상에서 꺾어졌고 다시는 도전을 안 해요. 그리고 트리카프타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도전을 안 합니다. 저거 하려면 우린 다른 거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개 업체인가 그 비상장 업체가 지금 낭성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임상 1상에서 그렇지 않고서는 감히 도전을 하지 못하는, 다들 엄청난 그 난치병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벌텍스라는 조슈아 보고 늘 이렇게 웃으십니다.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요. 이 회사는 정말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가장 처음 했을 때 기전을 규명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핵심적인 기전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과학자한테 의존해서 약물을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과학자가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아니라 저거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전이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바이오마커인 타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을 만든다?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타겟은, 기전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신약을 개발했는데 다른 회사보다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건 무조건 서둘러서 만들자. 약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둘러서 하자 그랬는데 서둘러서 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소발디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세 번째 그냥 걷어들였습니다. 돈을 거의 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이 회사 망할 뻔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 정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모든 거를 커버하는 기전의 규명, 조기 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치료 효과가 나와야지만 블록버스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지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저거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흔들립니다. 대신 조기 출시 쪽은 약간 흔들려도 괜찮아요. 두 가지만 기전이 명확하면서 압도적인 치료 효과라 그러면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 나오면 더더욱 좋다라는 거죠. 이제 시간 관계상 낭성 섬유증에 대한 거고요. 어찌됐건 이제 폐, 기침, 기관지 부분이고요. 이 상피세포에 이런 세포 하나하나에 이런 단백질이 달려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 통로가 막혀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아예 저 단백질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더나하고 같이 메신저 RNA 기전으로 해서 지금 치료제, 나머지 이제 트리카프타가 10%, 90%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그 빈 공간 10%의 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모더나하고 같이 현재 메신저 RNA 기전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치료 효과가 월등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치료제와 같이 물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치료 효과입니다. 그래서 뱉어내는 그 이제 호기량 13%에서 14%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데 여기는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치료제가 없었죠. 계속 감염되니까 뭐 항생제나 먹고 그 다음에 이 통로가 끈적끈적하니까 점액 용해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혁신적이면서도 치료제가 나왔다. 다이치 상교. 이거는 많이들 이제 아시죠? ADC입니다. 그리고 ADC가 나오면서 드디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수출을 ADC를 많이 하면서 한 번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이프라인 개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빅바이오텍답죠. 그죠?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보시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숫자적으로 많구나. 요 정도가 이제 아까 저기가 별종인 겁니다. 버텍스가 별종이에요. 우리는 그냥 엑기스만 딱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고 확률상 임상 3상에서 한 50% 이상의 확률로 신약 성공,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자, 다이치 상교. 오늘 오셨으니까
약물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링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2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냈던 거는 이 시스템 결합 부위를 바꿨던 거예요. 그 전에 캐사일라가 있었는데 캐사일라하고는 달리 이런 약물이 정확하게 붙을 수 있는 시스테인 부위에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테트라펩타이드라는 이 부분을 이 효소가 이제 잘라냅니다. 그 절단형 링커라는 게 이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수성 부분, 여기 산소 2개를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하고는 응집되지 않도록 하니까 수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산소를 계속 이렇게 붙여주면은 약물이 서로 엉키지 않고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 특징적인 것은 저 약물입니다. 약물 기호라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겠는데 이게 약물이 작고 기름 덩어리입니다. 보시죠? 이 기름 덩어리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서 약물이 NO2 같은 경우에 암세포 한 군데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에 허투라는 게 없다 손 치더라도 아마 이 암세포 덩어리니까 근처에 있는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약물이 분해되고 암세포를 죽인 다음에 이거 토포 이소모라제니까 그 DNA를 작용하고, 그리고 이 약물들이 그냥 여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이스탠더 효과라 얘네들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 소수성이 아니면은, 그리고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 그러면 얘가 이 옆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세포는 인지질 이중축입니다. 지질입니다.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방 덩어리, 기름이니까 서로 잘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알갱이가 작으니까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스탠더 효과 때문에 그동안 치료제가 전혀 없었던 허투라는 게 없는 그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조건들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이 무진행 생존기간이라든가 전체 생존기간에서 기존의 캐사일라 대비해서 아주 월등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도 이 NO2를 치료 효과로 이기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거의 동등하게 나옵니다. 대신 이 부작용이 더 뛰어난 그런 약물이다라는 거예요. 치료 효과는 정말 뛰어나다. 자, 다음이 알제넥스인데, 알제넥스는 약간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알제넥스도 항체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 활동, 이 중증근 무력증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치료 효과가 아주 월등하게 나오는 FcRn 기존으로는 퍼스트 인 클래스로 치료 효과 측면에서 월등한 치료제를 만들어내면서 적응증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임상 2, 3상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지금 임상 3상이 7개고 신약 승인 신청 들어간 게 6개입니다. 같은 기전으로. 그러니까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면서 그거를 옆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다양한 병에.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되게 많겠다. 그런. 자, 핵심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얘기해서 ADC, 그 항체가 자동차라 그러면 ADC는 레이싱카다. 그런 거고요. 저 그림이 아주 적확합니다. 여기 보면 전투기는 가서 그 지역을 총을 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기관총이나 이런 걸로 쏩니다. 그런데 ADC는 정말로 폭격기입니다.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아까 그 NO2 보셨죠? 들어가서 그 옆쪽으로 들어가서 또 죽이고 하는. 그래서 그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ADC다. 그래서 ADC에 대한 관심들은 향후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ADC를 공급하는 회사는 더욱더 M&A가 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중 항체에 대한 그 우월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C에도 활용을 한다라는 거. 단백질 분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를 그 항체에다가 링커로 결합해서 단백질 분해제로 사용을 한다라는 점. 자, BBB 셔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론티네맙 임상 2상 고용량 결과가
내년 초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의 ABL 301에 대한 결과도 발표됩니다. 그래서 BBB 셔틀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이런 많은 부작용들, 여기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아리아라는 뇌부종하고 뇌출혈 이 부작용을 상당폭 줄이기도 하고, 치료 효과 측면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뿐만이 아니라 중기 이렇게 더욱더 환자군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레켄비는 매출이 예상보다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 그 다음에 부작용 측면에서 왼쪽은 뭐 쥐의 뇌입니다. 쥐의 뇌인데 왼쪽은 일반 항체, 단일 항체가 들어간 거예요. 집어넣으면 맥락총이라든가 지주마카 이런 데 들어가서 일정 한 군데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는 뇌는 이중 항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TFR,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사용하는 트론티네맙이라든가 아니면은 IGF-1R은 ABL 바이오가 사용하는 이제 그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치료 효과.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임상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셨지만 제가 그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지 못할 기업들은 여러분들 아예 쳐다보시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머릿속에 빅바이오텍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 아까 이제 알제넥스 때문에, 아까 이제 알제넥스도 그 치료제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돈이 떨어져서 이 회사가 그 금융위기 때 2008년에 한번 쓰러질 뻔 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는데 2016년도에 한 6, 7년, 7, 8년 지나서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접으려고 하던 그 날에 그 투자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저녁 식사다, 기분 좋게 하자. 그 자리에서 한 투자자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겠다, 투자를 너를 밀어주겠다, 지분을 10% 달라, 그러면서 이 회사가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가 잘 되고 어느 회사가 안 될 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운도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부분 빅바이오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회사들, 어떤 모달리티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잘 될지에 대해서는 좀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기술 트렌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기술 결과라는 것은 임상 결과 보셔야죠. 아까 월등한 치료 효과입니다. 그죠? 어정쩡한 치료 효과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전 레코드. 애널리스트가 기술을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글로벌리 제일 잘 보는 사람은 빅파마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선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을 많이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한 회사일수록 여러분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그래서 유니버스를 항상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유니버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갖춘 기업들만을 투자 대상으로 봤다가 아까 임상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투자 비중을 둬야 되고요. 좀 큰 기업들,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을 좀 많이 줘도 되고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를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투자 비중을 정말 제한적으로, 그렇죠?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길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살면서 그런 투자도 해봐야겠죠. 나는 공부를 해보니 요거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수용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일정 부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그 비중으로 조절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보다 나중에 길게 보면은 정말 좋은 투자였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열심인 회사들 한번 관심 가질만 하다,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CMO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런 거는 잘합니다. 삼성이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ADC도 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트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